주간 브리핑. (2016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13일 만인 어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46명과 2시간 10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오만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임기 중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다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인사치레의 말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사과나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유지해오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당정 관계를 정립하거나 대야 관계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읽기도 힘들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총선 전 국회 심판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것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국회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를 고집하면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이 반복돼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입니다. 대통령은 2시간 넘는 간담회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집권 여당을 사상 최악의 참패로 몰고 간 총선 직후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더 절망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완전히 아전 인수로 해석하면서 남은 2년을 마이웨이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이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건지 참담한 기분마저 든다.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바뀌는 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력을 말하면서도 구조조정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여전히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4.13 총선은 누가 뭘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지적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선거 민심을 거부하고 변화에 고개를 젓는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는가. 네, 광고 듣고 세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대통령의 오찬 발언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지는 7월 이후까지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조위에 그동안 재정이 150억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에 추가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기한을 연장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할래? 이런 태도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 때 제 마음은 허탈했다. 비애를 많이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뒤끝이 아주 강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전에 배신의 정치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선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선되고 나서 자기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정치한다고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비애, 허탈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당대표도 했다. 그때 죽을 뚱 살뚱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을 당선시켰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 정치한다고 또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너 배신자 이렇게 매도할지 또 치를 떨지 관심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총선 참패 13일 만에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갑 이종구 당선자는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박 좌장 최경환 의원을 거론하면서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죄하라면서 이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친박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선거 패배 주연은 김무성 전 대표, 조연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면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게 야반 도주까지 했다라면서 김무성 전 대표를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면전에서 비판을 당한 뒤 얼굴을 붉혔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참석하지조차 않았지요. 점심때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당선자 모임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싸늘했습니다. 삼선 의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수도권 의원, 총선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이 부족했다. 네, 한마디로 새누리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 배신자들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돌연 사퇴한 신인섭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후임에 이재성 전 국군기무사령부 2처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말입니다. 신인섭 전 비서관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달 중순에 사퇴해서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신인섭 전 비서관은 재임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사이버 안보 주도권을 주려던 사이버 테러 방지법 추진 구상을 했었지요. 그래서 국정원이 군 출신 인사들과 사이버 안보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신인섭 전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온 터였습니다. 국정원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국정원 직원 유모 씨. 좌익 교수입니다, 이 사람. 좌익 교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달아라. 이 지시 이후에 선거 개입 혐의가 있는 걸 100여 건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좌익 교수의 악성 댓글 상당수는 일반인으로서 올린 거지 국정원 직원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 부서도 댓글 다는 부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지난번 이창경 판사의 판결 핵심 취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겨레가 확보한 공판 기록을 보면 좌익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 관련 지시사항을 내린 2012년 1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커뮤니티 사이트인 DC 인사이드에 선거 개입 혐의가 짙은 댓글을 102건 달았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지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돼 있다. 종북 세력이 국정 성과를 폄하하는데 각 부서가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어버이 게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다양한 집회, 시위를 개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온 것이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대한민국과 클릭 TV 뉴스에서 활동하면서 어버이연합의 유일한 출입 기자를 자처하고 있는 69살 장재균 씨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어버이연합의 활동 내역이 담긴 375건의 동영상이 실려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 때마다 집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반민족 발언을 보도한 KBS,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부재, 이 7시간 부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항의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걸어온 길들을 보니까 박근혜 홍위병의 족적이었네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 합의를 찬성하는 집회, 이 집회를 열어달라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부탁 또는 지시한 청와대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과거에 활동했던 시대정신에 2억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뉴라이트 잡지에다가 이 엄청난 돈이 투여됐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버이연합과 보조를 맞췄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게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몰아줬는데요. 경향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명분, 이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지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진 않았지요. 우회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지원한 의혹, 이 의혹에서 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베델복음선교복지재단. 네, 현재 이 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따져봤는데 이 재단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경련이 실체도 불분명한 재단에다가 자금을 지원한 셈이 됐는데요. 따라서 자금을 지원한 이유를 둘러싸고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버이연합 지원하기 위해서 실체도 불분명한 이 베델 선교재단 계좌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델 재단은 경기도 양주시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다가 무산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이 부지에는 공사 당시 사무실로 썼던 가 건물만 폐허 상태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재단 사무실 역시 주변에는 수풀만이 가득하고 각종 집기들에는 먼지가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베델재단 이사장은 최모 씨인데 그의 부인인 허모 씨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무료급식 예산이 필요해서 베델재단 허모 사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지요. 자, 추선희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허모 씨는 현재 어버이연합 의정부 지회 회장입니다. 결국 어버이연합 내부자가
전경련에 다리를 놓은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베델은 야곱이 돌에 머리를 베고 잠자다가 천국의 계단을 꿈꾼 곳이죠. 예, 계단이 끊겼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일보를 보니까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의 법정 발언이 있군요. 흥미롭습니다.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해서 관제 데모를 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서 협의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측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다가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는 부인했지만 시민소통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는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모레까지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출받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개와 회동을 마치고 나면 매번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걸 두고 문재인 전 대표 특유의 화법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내용의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5월 혁신위원장 제안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했는데 그 뒤에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회동 뒤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안철수 의원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2014년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놓고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와 면담한 이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면담에서 이상돈 교수 영입에 사전 동의했느냐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는 동의한 적 없다, 박영선 대표는 아니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렸단 말이죠.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웬만해서는 사람 면전에서 반박을 안 한다,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 라면서 상대방은 문재인 전 대표가 수긍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은 그냥 이해하겠다라는 수준이다.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재인 전 대표 앞으로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옥시의 전 최고 경영자가 검찰에 불려 나온 것입니다. 어제 아침 9시 40분쯤
신현우 전 대표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기다리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려내라, 사과하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울먹였습니다. 이들은 옥 씨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쓴 플래카드도 들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과실치사라 함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사람을 저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검찰 관계자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옥 씨가 급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런데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서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사고가 실수였다? 검찰이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기사도 봐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 래킷밴 기저가 제품 제조 때부터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체 유해성을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해온 옥시 쪽 주장과 배치됩니다. 옥시로부터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서 납품해온 모 화학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옥시가 당시 원료를 직접 구매한 당사자니까 옥시는 위험성을 알 수 있다. 우리는 OEM, 즉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의 업체이기 때문에 원료 선택권도 없고 주문자가 어디서 뭘 사라고 하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다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 무기로 북한을 쳐부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월등한 대북 억지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쳐부술 수 있다며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올 초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이후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죠. 관련해서 김정은이 열받아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마이니치 신문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 출신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른바 박원순표 역세권 개발로 불리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설명회가 어제 있었는데 건설사와 금융 시행사 관계자, 토지주 등 400여 명이 몰려서 민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초 160여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5배 이상의 사람들이 찾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5호선 충정로역과 6호선 봉화산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데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 지역을 준주거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합니다. 시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고 연 임대료 상승률은 5%여야 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이 정도 가격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4월 개교 기념일에 맞춰서 졸업식을 개최한 학교 결정에 한 대학원생이 반발하니까 박사 학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학년도 졸업식을 앞두고 박사과정 수료생인 윤모 씨가 대학 내부 구성원만 볼 수 있는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4월 졸업식과 관련한 불만의 글을 올리니까 졸업식 다음 날 윤 군이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이런 사고력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윤 군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 대학원 학위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확인하겠다. 윤 군 같은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최 총장의 댓글에
학생, 교수들의 비판과 조롱의 글이 잇따르면서 정작 졸업식 뒤에 학내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특히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대학에서 총장이 독재시대 총통처럼 군림하면서 학위를 갖고 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니까 최 총장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윤 씨와 윤 씨 어머니, 지도교수를 만나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한편의 코미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인하대의 가치는 누가 책임지지요?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영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영민이 함께합니다. 역대 총선 13대, 14대, 15대, 16대 모두 야소야대. 야당과 협력하며 국정 운영하라는 민의를 받아든 집권당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우선 노태우 대통령. 13대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을 차질 없이 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을 차질 없이 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협조 아래 나라의 안녕을 지키고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대통령의 소임과 국민에게 약속한 시대적 과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4대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합당해서 만든 민자당이 과반에 미달하자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핵심 현안인 경제 회복에 더 한층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민자당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당풍을 쇄신하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16대.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하게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우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총선 민의는 여야 어느 쪽을 또 승자로 만들지 않고 여야가 협력해서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걸로 봅니다. 김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 남북 문제 등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창 총재와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영수회담 갖기를 이 자리 빌려서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참패, 그 이상의 패배를 한 새누리당 정권.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한마디로 유체이탈. 네, 박 대통령은 오늘 45개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제 남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였고 곧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의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면서요? 정치권 압박에서 제기된 정부 심판론을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론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임혁백 고려대 교수. 국민이 소통을 할 때는 같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친일 어떤 교과서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가 같은 우리 역사적 사실을 두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될 때 그 결과는 국가의
몰락입니다. 국가가 붕괴하는 거예요. 오늘 조간 브리핑은 방송 청문회부터 시작합시다의 일부를 소개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택 한겨레 논설위원의 글인데요. 아무리 잘못된 여론조사 탓이라 해도 제1당까지 바뀐다는 건 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까? 홍성일 씨가 한겨레 열린 편집위원회에서 기존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탓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한겨레에 던진 질문은 아프다. 민생이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여당 참패가 당연한데도 진보 언론조차 현장의 절박함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다. 언론운동장은 종편의 등장 이후 확실히 더 기울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포털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대통령 심기 불편하게 하는 기사가 실리면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도 옛말이다. 아예 포털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은 이런 구도를 한껏 누렸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시장통에 달려가거나 이벤트 하나로 금방 만회했다. 대문짝만한 사진과 톱뉴스로 뒷받침해준 신문, 방송 덕이다. 8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 모두 그 프레임에 빠져서 관중석의 아우성과 외침을 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콘크리트 지지율 신화에 홀려서. 총선 이후 많은 평가와 전망이 쏟아지지만 언론 이야기는 비켜간다. 유권자가 투표로 물꼬를 튼 비정상의 정상화는 언론계로 이어져야 한다. 야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방송 정상화를 공약했다. 서두를 일은 아니라 해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수상쩍다. 네,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